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고구마라도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이지요. 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제가 끓여놓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몸을 좀 녹이시지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겉모습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속에는 누구보다 귀한 보석을 품고 살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지요. 자, 그럼 램프의 심지를 조금 돋우고 시작해 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부자라는 욕심쟁이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석이라 불리는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돌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은 꼽추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 알았던 천연두 자국이 얼굴 가득 얽어 있어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아이들은 도깨비라 놀리며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최부자댁 행랑채도 아닌 외양간 한 구석 집더미 위에서 돌석이는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황소바람이 널빤지 틈새로 숭숭 들어와 낡은 무명옷 한 겹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옆에서 누렁소가 내뿜는 콧김과 구수한 여물 냄새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돌석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린 무릎을 주무르던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손바닥만 한 조각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낮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주워온 죽은 소나무 가지였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나무 토막을 돌석이는 제 자식 어루만지듯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사각, 사각, 고요한 외양간의 나무 깎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뭉툭하고 못생긴 돌석이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짐승처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던 그 거친 손이 나무를 만질 때만큼은 나비가 꽃잎에 안듯 섬세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나무 토막은 어느새 날개를 활짝 펴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깃털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듯 새겨진 나무 참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흉터 많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나무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무는 그가 굽은 등이라서 무시하지도 않았고 얼굴이 험하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만져주는 대로 묵묵히 제 속을 내어주며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돌석이가 세상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 깎던 나무 참새를 집더미 깊숙이 숨겼습니다. 머슴 주제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들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겠다면 약조한 대로 딸년이라도 내놓아라. 최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인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탐욕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는 가시 비뚤어진 채 무릎을 꿇고 비는 늙은 선비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글만 읽을 줄 알지 세상 물정은 모른다고 소문난 몰락한 양반 김진사였습니다. 대감,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딸 연화는 아직 어립니다. 어찌 첩실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발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김진사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이 눈보라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500냥이다.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500냥을 당장 내놓던지 아니면 내일 당장 연화를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 선택은 내 놈이 하는 것이다. 쾅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랑채의 불이 꺼졌습니다. 마당에는 쫓겨난 김진사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눈발 속에 흩어졌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00냥, 평생 머슴살이를 해도 만져볼까 말까 한 거금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서는 김진사의 뒤로 그림자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김진사의 딸 연화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비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 씨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지 못하고 장독대 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석이는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로 가려다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 사이로 연한 옥색 치마 자락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눈 속에 핀 가녀린 야생화 같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돌석이를 보면 기겁하며 도망치기 바빴기에 그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양반집 규수인 연화 씨는 그에게 구름 위의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다가 이내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그녀를 더 놀라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독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 씨는 하늘을 원망하듯 고개를 들어 쏟아지는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차가운 눈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심 깊고 심성 곱기로 소문난 연화 씨였습니다. 아비의 빚 때문에 늙은 최 부자의 5번째 첩으로 팔려가야 하는 운명.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돌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은 평생 굽은 등으로 땅만 보고 살아왔기에 세상의 멸시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고운 분이 돈 몇 푼 때문에 짐승 같은 최 부자의 놀이개로 전락해야 한다는 사실이 돌석이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이 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아온 자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이 깎았던 나무 참새를 떠올렸습니다. 버려진 나무 토막도 정성을 다해 다듬으면 날개를 단 새가 되는데 하물며 귀한 사람이 돈 때문에 팔려가다니요.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화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물기에 젖은 목소리였지만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당황하여 몸을 더 깊숙이 숨기려 했지만 덩치 큰 물지개가 장독을 건드려 툭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림자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이 시켜서 물을 기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아씨, 돌석이는 굽은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땅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돌석이로구나. 뜻밖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명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꼽추를 향한 경멸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짊어진 인간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추운 밤에 고생이 많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돌석이의 심장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야 이 꼽추야 밥값은 해야지 소리만 듣고 살아온 그에게 고생이 많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씨 들어가십시오. 눈발이 거셉니다. 감기 드십니다. 돌석이는 투박한 말주변으로 겨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연화아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해 주어 고맙다. 내 몸의 추위가 대수겠느냐. 내일이면 이 몸도 마음도 다 얼어붙어 버릴 텐데. 그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돌석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굽은 등 위로 하얗게 쌓여만 갔습니다. 외양간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쿵쿵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 젖은 연화아 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귀를 막으면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양간 구석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을 손톱이 깨지도록 파내자 낡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더러운 헝겊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석이가 20해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밥값 명목으로 떼고 품삯을 떼어먹고 남은 푼돈을 엽전한 닙 두 닙 모아온 그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면하고 조그만 땅이라도 사서 자유롭게 나무를 깎으며 살겠다는 그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어 보았습니다. 정확히 500냥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액수였습니다. 그는 엽전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그는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남들처럼 평범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면 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니 평생 최부자의 노예로 살다가 늙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등이 굽은 병신이 돈도 없이 늙으면 개천에 버려진 돌멩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연화아 씨의 그 눈빛이 추운 밤 고생이 많다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무는 제 몸을 깎아 아름다운 새가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제 안위만 생각하겠는가. 돌석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를 다듬을 때처럼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다시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돌석이의 가슴 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을 향한 연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석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굽은 등과 거친 손뿐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양반보다 곱고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져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채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된 것입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거만한 자세로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핏기 없는 얼굴에 김진사가 파들파들 떨며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연화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오기 위해 챙겨온 눈물 젖은 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다. 돈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딸을 두고 가겠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긁어댈 뿐이었습니다. 늙은 아비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혀를 차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쯧쯧, 결국 빈손이로군. 얘들아, 연화를 안채로 모셔라. 그리고 김진사는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 하인들이 연화 씨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걸걸하고 낮은 목소리가 사랑채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돌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사랑채 대돌 근처에도 오지 못할 천한 머슴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내 이놈, 돌석이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 부자의 호통에도 돌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굽은 등을 힘겹게 펴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흑투성이 버선발이 깨끗한 장판을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묵직한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돌석이는 항아리를 최 부자 앞에 서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 부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석이는 말없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뒤집었습니다. 자르르륵 수백 개의 엽전이 쏟아져 나와 서한 위를 가득 채우고 바닥으로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노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흙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갓 주조된 반짝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돈, 찌그러진 돈, 흙이 묻은 돈들이었습니다. 돌석이가 20년간 피를 토하듯 모아온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500냥입니다. 돌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 역시 놀란 눈으로 엽전 더미와 돌석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훔친 것이냐?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제 돈입니다. 밥을 굶고 잠을 줄여 모은 제 피와 살입니다. 돌석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돈으로 김진사 어르신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화 아씨를 놓아주십시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엽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몇 푼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양반집 딸을 구하겠다고 전 재산을 내놓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늙은 첩을 들이는 것보다야 현찰 500냥이 훨씬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주인의 계획을 방해하고 양반 앞에서 돈 자랑을 한 것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다. 돈은 반마, 빚은 이것으로 끝이다. 김진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최 부자가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내 집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 큰돈을 숨겨둔 도둑놈 같은 종놈은 필요 없다. 그리고 최 부자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연화 씨를 훑어보았습니다. 머슴놈의 돈으로 팔려가는 계집 또한
내 집안에 들이기엔 격이 떨어지지. 김진사, 자네 딸의 몸값은 저놈이 치렀으니 이제 자네 딸은 저놈의 것이다. 내 알바 아니다. 그것은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빚은 갚아쓰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머슴이 돈을 주고 산 양반집 규수라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셈이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 둘 다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최 부자의 고함과 함께 하인들이 달려들어 돌석과 연화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석이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엽전 한 입 남기지 않고 모두 최 부자의 손에 넘어간 빈 항아리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20년이 그의 자유가 저 방 안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치욕스러운 첩사리를 면한 연화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천지였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거센 눈보라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돌석이는 얇은 무명옷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심지어 내일 먹을 끼니조차 없었습니다. 연화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석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 귀한 돈을. 연화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돌석이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굽은 등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아씨, 송구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그 지옥 같은 곳에 아씨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돌석이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눕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안 그래도 얇은 옷차림에 겉옷마저 벗으니 살을 애는 칼바람이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연하 씨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옷입니다만 바람이라도 막으십시오. 가시지요.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몸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연하 씨는 돌석이가 덮어준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머슴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 옷보다 따뜻했습니다. 겉모습은 흉측한 꼽추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돌석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듬직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가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면 연화 씨가 그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은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석이는 어릴 적 나무를 하러 다니다 봐둔 산중턱에 버려진 숲 굽는 오두막을 떠올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오두막은 처참했습니다. 지붕의 짚은 다 썩어 내려앉았고 문짝은 덜렁거려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돌석이는 연화 씨를 바람이 덜 드는 구석에 앉히고는 쉴 틈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썩은 나무와 돌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개울물을 길어와 진흙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연화 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구들장이 깨져 냉골입니다. 이대로면 얼어 죽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돌석이는 맨손으로 차가운 진흙을 퍼서 깨진 구들장 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날카로운 돌에 극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바르고 돌을 괴는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마치 흙과 돌이
그의 손에부터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단지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을 정확히 찾아 막았고 연기가 빠져나갈 길을 텄습니다. 투박한 머슴의 손끝에서 무너져가던 오두막이 조금씩 생명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젖은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냉기로 가득했던 방 안에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그제야 일손을 멈추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그을음과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연화아 씨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아 씨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조용히 돌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아씨, 더럽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돌석이가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연화아 씨는 단호하게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손이 저에게 따뜻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찢은 천으로 돌석이의 상처난 손을 정성스레 동염해 주었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짐승의 발굽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기도 했고 벅찬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여전히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낡은 지붕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운명이 마치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돌석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부자댁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지키는 사내였고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의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과 연화아 씨가 머무는 낡은 오두막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누추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꽃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멀쩡한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벼락을 맞거나 비바람에 꺾여 죽은 고목들, 옹이가 가득해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이하게 뒤틀린 나무 뿌리들만 골라지게 지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으로나 쓸썩은 나무를 주워다 못하려느냐며 비웃었지만 돌석의 눈에는 그 볼품없는 나무 토막들이 숨겨진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밤이면 오두막 밖으로 어김없이 나무 깎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석은 낮에 주워온 나무의 결을 살피고 옹이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갇혀있는 형상을 끄집어냈습니다. 뒤틀린 뿌리는 용이 되어 승천했고 썩은 등걸은 연꽃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투박한 그의 손끝에서 죽은 나무는 생명을 얻어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돌석이 깎은 참빛과 비녀를 본 연화아 씨가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손끝에는 혼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한 놈이 장난삼아 만든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저 아씨 머리에 꽂아드릴 비녀 하나면 족합니다. 하지만 연화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만든 목공예 품들을 정성스레 보찜에 싸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난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물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앉아 있어 호기심에 들여다보았지만 이내 그 물건들의 정교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 보게, 이 잉어빈을 좀 보게나. 금방이라도 물속에서 튀어오를 것 같지 않은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꽃을 굳혀놓은 것 같아.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이 만든 물건들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고 콧대 높은 양반집 마님들조차 사람을 시켜 물건을 구해오라 성화를 부렸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채워졌고 연하아 씨의 옷도 한결 깨끗한 무명천으로 지어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석의 구분 등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행복한 시절에는 늘 시기 어린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돌석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최 부자의 배앓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머슴놈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소문은 최 부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첩이 될 뻔했던 연하가 그 꼽추놈과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돌석이 마당에서 커다란 느티나무 뿌리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박살나며 최 부자가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놈이 감히 내 재산을 훔쳐 호의호식을 해. 평화롭던 오두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석이 작업하던 나무들을 발로 차고 하인들에게 집안을 뒤지라 명령했습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목공예품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짓밟렸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연하아 씨가 놀라 뛰쳐나와 말렸지만 하인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연하아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 주인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던 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정당하게 제 죗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권리? 내 놈이 주워다 쓴 그 나무들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 다 내 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돈을 벌었으니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억지였습니다. 돌석이 가져온 것은 산에 버려진 썩은 나무들이었고 산 주인조차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에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리 없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해라. 관하로 끌고 가서 살림을 도적질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저 훔친 물건들은 모조리 불태워 버려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이 며칠 밤낮을 새워 만든 작품들이 불길 속에 던져졌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온몸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넷이 달려들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이 재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서방님, 연하아 씨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대감 나무는 불태울 수 있어도 제 손은 태우지 못하실 겁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돌석의 서슬퍼런 눈빛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 관아에 가서도
그 뻣뻣한 고개를 들 수 있나 보자꾸나. 다음 날 돌석은 오랏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에 꿇어 앉혀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수군거리며 돌석을 동정하거나 최 부자의 횡포를 비난했습니다. 형틀 앞에 앉은 사또는 고을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시와 서화의 조예가 깊고 풍류를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뇌물을 잔뜩 바친 터라 의기양양하게 사또 옆에 서서 돌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또 저놈이 제 산의 귀한 나무들을 훔쳐다가 사리사욕을 채운 도둑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사또는 묵묵히 최 부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돌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분 등의 흉터투성이 얼굴.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천한 몰골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산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베었느냐? 사또의 질문에 돌석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저는 살아있는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산길에 버려져 썩어가는 죽은 나무와 뿌리만을 거두어 다듬었을 뿐입니다. 버려진 것을 주워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썩은 나무로 어찌 그런 물건들을 만든단 말이냐. 분명 내 산에 곧고 좋은 소나무들을 베어갔을 것이다. 사또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한 상인에게서 구입한 필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뒤틀린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안에 오묘한 산수화를 새겨 넣은 명품이었습니다. 그 필통을 만든 장인이 바로 이 마을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사또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굵은 통나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지난 태풍에 쓰러져 썩어가던 고목 등걸이였습니다. 좋다. 말이 필요 없다. 네가 정말 죽은 나무로 작품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저 나무를 지금 당장 깎아보아라. 만약 네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너의 무죄를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도둑질한 죄를 물어 곤장 100대를 칠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건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구라고는 돌석이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조각칼 자루와 작은 망치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거대한 통나무를 저 작은 칼로 어찌한단 말인가. 돌석은 묵묵히 일어섰습니다. 묶여있던 오랏줄이 풀리자 그는 손목을 몇 번 돌리고는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거친 나무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고 귀를 대어 나무의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 타닥. 투박한 손놀림인 듯 보였으나 조각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돌석의 눈빛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경이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썩은 통나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깎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원래 품고 있던 형상을 돌석이 해방시켜주는 과정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썩은 나무 등걸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웅장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의 옹이는 호랑이의 맹렬한 눈동자가 되었고 갈라진 틈은 호랑이의 줄무늬가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마당을 뛰어다닐 듯한 기백이 넘쳐 흘렀습니다. 와,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 아래로 내려와 호랑이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무를 어루만지던 사또가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재주가 아니라 신기, 셴지로구나. 내 평생 수많은 명품을 보았으나 이토록 살아 숨쉬는 나무는 처음 본다.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사색이 된 최 부자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 듣거라. 너는 이 나무를 보며 썩은 땔감이라 했으나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호랑이를 보았다. 내 눈에는 돈만 보이고 예술은 보이지 않는구나. 버려진 나무를 주워 이토록 귀한 물건을 만든 일을 도둑이라 칭하다니 내 욕심이 과하여 눈을 가린 탓이다.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오히려 고을의 보배로 삼아야 할 인재다. 최 부자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기물을 파손한 죄를 물어쌀 백섬을 배상토록 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마당을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린 안도의 눈물이자 난생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기다리던 연화 씨가 달려와 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된 돌석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분 등의 머슴 돌석이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무더운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사너리를 감싸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히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앞 개울물은 무섭게 불어나 흙탕물이 되어 콸콸 흘러넘쳤습니다. 자연은 때로 인간의 운명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기도 합니다. 사또의 판결로 쌀 백섬을 배상하느라 곳간이 텅 비어버린 최 부자는 화병이 나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돈이 아까워 둑을 보수하지 않고 집 기둥도 싼 나무를 써서 대충 지어 올렸던 그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문제였습니다. 쿠르릉 쾅, 비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던 밤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무너지는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고 화려했던 최 부자의 99칸 기와집 사랑채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뒷산에 흙이 쏟아져 내려와 최 부자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과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최 부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치자 드러난 폐허 위에서 최 부자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파묻힌 엽전 몇 잎을 찾으려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헤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세 등등하던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인과응보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제 집 무너지는 줄은 몰랐구먼. 돈 아끼느라 둑을 안 쌓더니 결국 물귀신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네 그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첩들과 하인들조차 집이 망하자 보찜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넓은 집터에는 빗물에 젖은 최 부자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으나 베풀지 않았기에 잃었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낱 진흙더미 속에 파묻히는 것을 보며 비로소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인심과 무너진 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돌석의 집은 끄떡없었습니다. 돌석이 연화 아씨와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집은 비록 작고 투박한 초가였으나 그 기초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돌석은 집을 지을 때 겉모양을 치장하는 대신 땅을 깊게 파서 돌을 채우고 기둥 하나를 세울 때도 나무의 결을 살려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돌석의 집은 오히려 그 비에 씻겨 더욱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뜨자 돌석의 집 마당에는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돌석은 무너진 마을 다리를 고치기 위해 도구를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아니 돌석 장인. 우리 집 문짝 좀 손봐주게나. 장인 어른, 이번에 관아에서 자네가 만든 가구를 칭송하는 방이 붙었다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꼽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돌석 장인 혹은 김서방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석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머리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나무 깎는 신용을 했습니다. 돌석은 무너진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폐허 속에 멍하니 앉아있는 늙고 초라한 노인. 돌석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돌석은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최부자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발견한 최부자는 돌석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돌석과 연화 아씨의 집 주변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이 진동했습니다. 그동안 돌석의 명성은 한양까지 퍼져 임금님께 진상할 가구를 만든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집도 제법 번듯하게 넓혔고 마당에는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마당 한가운데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의 등을 타고 노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돌석과 연화 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 바우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비의 굽은 등을 닮지 않고 어미의 고운 얼굴과 아비의 튼튼한 뼈대를 물려받아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돌석은 마루에 걸터 앉아 아이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 토막을 쥐고 끙끙대는 아이를 보며 돌석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나무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바우가 옹이가 밝힌 나무를 들고 물었습니다. 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우야, 나무도 사람처럼 아픈 곳이 있단다. 비바람을 맞고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옹이가 생기지. 하지만 그 옹이가 있어서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더 멋진 무늬를 갖게 되는 거란다. 아비의 등처럼 말이다. 바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석의 굽은 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저는 아버님 등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의자 같아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연화 씨가 다과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갓 쪄낸 쑥떡과 시원한 식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한 가정의 지혜롭고 강인한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참 좀 드시고 하세요. 연화 씨가 돌석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손길을 받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는 문득 3년 전 최 부자의 집에서 전 재산을 털어넣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내가 그날 500냥을 다 털어넣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날 말이오. 연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다시 사주신 날인걸요. 돌석은 고개를 저으며 쑥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나는 도박을 한 것이요. 내 인생을 건 도박이었지.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될 수도 있었으니 말이요.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었지. 돌석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바우와 자신을 바라보는 연화 씨의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나는 돈을 잃었지만 결국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소. 만약 그때 그 돈을 아까워했다면 나는 지금도 차디찬 외양간에서 혼자 나무나 깎고 있었겠지. 내 구분 등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요. 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화 씨는 조용히 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못생긴 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돈을 잃으신 게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신 거지요. 그 차가운 엽전들이 땅에 묻혀 썩어서 이렇게 예쁜 바우라는 열매를 맺고 웃음꽃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매와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산새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바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분등의 아버지가 들어 올린 아이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석이 손에 넣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고 가족이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었습니다. 흉측한 외모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진정한 가치가 사랑을 만나 만개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사랑을 선택한 바보 같은 머슴 돌석이와 그의 눈을 뜨게 해준 현명한 아내 연하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욕심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밖에는 눈이 그치고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군요.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돌석이와 연화가 겪었던 그 모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 뒤에는 반드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